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방산 이야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기폭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방산에도 상당히 큰 호황이 왔고 또 그 당사자인 폴란드가 많이 사주면서 우리 이제 최대 큰 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4대 방산 수출국 위치까지도 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가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 지금은 몇 등 정도 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네.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세계 방산 서열 이제 5대 강국 안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방산 수출국 세계 4대 강국에 이름을 올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미 4대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요? 무기 수출 주요 집계 통계를 하는 국제 기구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 시프리라고 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조사 집계 기관들은 딜리버리 기준이에요.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무기 수출 수주 기준은 수주 기준, 수주. 컨트랙트 기준이에요. 그래서 컨트랙과 딜리버리라고 하는 수주 시점과 계약 시점은 괴리가 발생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단편적으로 오래 보면 걸리죠. 2022년 9월 우리나라 국내 방산 수출 역대급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73억 불 이제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 이건 네. 수주 기준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본 이행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듬해 23년도와 24년도 그리고 금년 25년도까지 해마다 그 기본 이행 계약을 근거로 실행 계약을 또 맺어서 실제로 이제 납품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년 단년도 실적 기준으로 수주 기준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데 해외 조사 기관은 최근 5년간의 이제 평균값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통계에 있어서 기준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2022년, 23년, 24년도에 거두었던 그런 수주 기록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고 하면 네. 우리나라 주요 방산 4개사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 근거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맺었고 아직 납품이 이행되지 않았지만 현재 계약을 맺은 현재 그 수주 잔고만 100조가 넘는다는 거죠. 이 방산 4개사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수주 기준으로만 하면 벌써 세계 4대 강국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시프리아 같은 국제기구의 이런 납품 실적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의 그 수출 통계를 보면 우리가 전 세계 한 9위 정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 수출 통계로 보면은 전 세계 9위인데 지금 수주해 놓고 이걸로 이제 매출로 일으킬 거 생각을 하면 이미 4대 수출국에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기구의 이 조사 공표를 할 때 통계 기준은 최근 5년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근 5년 이내면 지난 관연도였던 24년도, 23년도, 22년도 그리고 21년도와 22년도께 들어가는데 네. 22년도 173억 불, 그다음에 23년도 135억 불, 네. 그다음에 24년도가 95억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줄어가지고 3년 연속, 2년 연속. 근데 사실은 2021년도에는 그런 얼마였냐? 그때 2021년도엔 73억 불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2020년도에는 얼마였냐? 이때는 30억 불 내외. 그러니까는 사실은 충격쭉 뛰었던 거예요. 2020년 이전까지는 예. 우리가 30억 불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25억 불에서 30억 불 내외였어요. 원래 그만큼만 파는 나라.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2022년에 이른바 퀀텀 점프를 한 건데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인접 국가였던 폴란드로부터 대규모 무기 수출 수주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21년도와 20년도치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2년도부터 23, 24년도에 5년 이르는 평균으로 하면 5년 평균으로 하면 지금은 이제 9위 정도 랭크돼 있지만 우리가 수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방산 주요 4개사만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이 넘는다는 근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주를 해놨지만 예. 아직 납품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수주 기준으로만 보면 이미 전 세계 빅5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예정된 미래네요. 이미 수주해 놓은 거 거기서 뭐 어디서 취소만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요즘에 증권가에서도 방산주가 핫한 이유가 바로 이게 이미 그런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수주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만 또 사실 이제 주가는 이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더 늘어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흐름으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방위비를 GDP의 5%까지 한다 뭐 이게 유럽연합도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증가세도 이어질 것이냐 어디 긍정적으로 좀 보시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은 우리가 과도기에 있다. 위기와 과도기.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게 방금 우리 저 진행자분께서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수주해 놓은 것만으로 끝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기에 대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무기 거래 메커니즘은 예. 첫 번째 정찰제 시장이 아닙니다. 정찰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부르는 두 게 번- 갑시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계약 조건이 상이할 수 있고 네. 당연히 계약에 대한 뭐 그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찰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국제 정치, 국제 관계 더 나아가서는 그 무기를 구매하는 구매 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 내지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폴란드도 2022년에 폴란드 야권 연합이 총선 승리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와의 이런 무기 수주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 그다음에 이에 대한 전 정부 내지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이제 여당과 야당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계약의 취소나 축소에 대한 우려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러우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발주를 해놓은 걸 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어떤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거의 승리한 채 끝나는 거고 푸틴이 건재하고 또 러시아가 유럽연합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나토를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토는 아닙니다만 그런 우려는 상존한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쪽에서는 또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평화 사실은- 시대가 다시 온다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최근에는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는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니까 네. 이러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는 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군비를 강화하고자 해서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이런 무기 도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당분간. 네. 우러 전쟁만이 아니라. 왜냐면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때문에 네. 중동에서의 무기 수요가 또 급증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화약과라 불리는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전쟁 그리고 우리 한반도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분위기는 이제 어떤 평화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신냉전 시대에 대한 지금 그런 부분으로 그쵸.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꾸준히 좀 수요가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무기도 이게 일종의 무기도 한번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대규모 교체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 그 시퀀스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뭐 차기 전차 사업이라든가 차기 뭐 구축함 사업이나 또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지금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무기 시장이 좀 호황을 겪을 것이라고 지금 이미 해외의 많은 분석 기관에서 그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방산 쪽 얘기 들어보면 차기, 그 다음에 차세대, 뭐 FX 사업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꾸준히 또 이제 텀을 두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글로벌리하게 그게 지금 큰 흐름이 있어요. 그 큰 흐름상 그 시퀀스가 딱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차기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은 이를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것들이 지금 장차 5년 내지 10년 동안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K방산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큰 사이클이 오는 거네요. 이제 큰 사이클이 오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방산업을 조선업과 비유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뭐 전투기도 네. 한번 도입하면 그 10년, 20년 그쵸. 사용하고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30년, 40년 그 이상도 사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수명 주기가 도래 시점이 좀 롱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주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이건 약간 좀 뼈아픈 얘기인데 네. 이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할까 고민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호주에서는 안 볼 겁니다. 네. 뭐 호주와 상관이 있는 거 그러니까 호주에 차기 호위함 사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참여를 도전장을 냈다가 네. 네. 사실 제안서조차도 제대로 서류 준비가 미비해서 제안서도 똑바로 못 내고 고배를 마셨는데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이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본 자위대. 그러니까 일본은 정식 군대도 보유하지 못해서 자위대라고 해요. 네, 네.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상 자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가미급이라고 하는 호위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모가미급 호위함을 호주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 미쯔비시 중공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척을 구매하기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11척의 수주 계약 체결된 금액이 이제 100억 호주 달러. 그러니까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4조 원 정도 돼요. 와, 엄청 크네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난해 24년도 우리나라 전체 방산 수출 규모가 얼마라고 그랬죠? 95억 불이에요. 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호주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은 이 단 한 건의 호위함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2024년도 전체 연간 전체 해외 무기를 수출한 금액보다 이 단 한 건으로 우리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한 방이네요. 약간 이게 워낙 한 방이 있네.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K2 전차 폴란드에 추가로 계약을 한 게 9조 원 규모였잖아요. 사실은 뭐 K2 블랙팬서 그래서 K2 흑표 전차는 우리 육군의 도입 가격이 약 96억에서 98억 정도 도입을 했거든요. 대당. 네. 예. 근데 폴란드 정부에서 경쟁 기종으로 봤던 게 독일의 이제 레오파르트 2 전차인데 예. 그게 대당 한 250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차 2대 내지는 2대 내지는 2대 반 정도를 구매할 정도로 반값도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러니까 무기 도입 사업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냐면 그 3,000톤급 도산 안청호함이라고는 예. 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함. 이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 건조 비용만 1조가 넘어요. 원가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조 건조 비용만. 비용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FA-50 전투기 네. 대당 45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대당 450억 전투기를 해외에 예.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예. 사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중형차 고급 중형 세단 대당 가격 한 4천만 원에서 옵션에 따라 한 4,500만 원 예.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20 전투기를 해외에 그 100대를 수출하면 그 중형 자동차 만 대 이상을 수출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 거래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복잡한 고려 요소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이제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의 커머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는 특수한 시장이다. 그렇죠. 특수한 그렇죠. 산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수주가 더 어렵고 어렵죠. 국가 대 국가로 총력전을 벌이는 거고. 총력전을 벌여야 돼. 그래서 진짜 돈도 빌려주면서 그러니까 차관을 하면서 우리가 돈까지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사줘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한마디로 정부와 방산업계가 원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좋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워낙 천문학적인 예산이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무기 구매 국가에게 네. 어떤 그 파이낸싱 네. 그래서 수출 금융에 대한 지원을 또 프로그램을 많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은요. 네. 이러한 무기 구매국에게 수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거는 변형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사례가 있었는데 예. 동남아시아 모 국가에게 중국이 잠수함을 판매를 하는데 그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중국 잠수함을 선정했거든요. 예. 선정한 이유가 예. 사실 결정적이었던 게 잠수함 한 대 사면 하나 더 줬어요. 네, 1+2 개념으로. 아니 무슨 편의점 소세지도 아니고 네. 잠수함을 1+1으로 팔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도입을 했더니 네. 잠수함 시동을 걸었더니 네. 잠수함이 꼬로록 이제 한 거야. 그렇죠. 잠수함이 이제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 이제 진짜요? 그렇죠. 아니 무슨 실제 뭐 한두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500만 원짜리 잠수함도 아니고 군사용 잠수함이요? 그 이제 더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진짜 잠수한 거예요? 수출 금융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무기 구매에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무기 구매 국가들에게 어떤 그 도로와
그다음에 댐, 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SOC라고 하는 인프라 건설까지 해줍니다. 철도를 또 건설해준다든가 무상으로. 와.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가 규모가 대단한지 아마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조 원, 수십 조 원 이렇게 팔려면 근데 그것도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5년 뒤, 10년 뒤 유지 관리도 하고 차세대 할 때 또 들어가고 하니까 도로도 닦아드리고 아니, 요즘에 그 일반 구독자분들도 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네. 그래갖고 와이스트릿 덕분입니다. 네. 아 이걸 제 입으로 얘기하고 있네. 근데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락인 효과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투기 도입해서 예. 이거 10년, 20년 사용하고 이걸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업계에서는 PIP라고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임프루먼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래서 성능 개량 사업이 이제 후속 발주 사업으로 우리가 또 성능 개량 사업에 참여를 하고 아하. 그다음에 운영 유지 비용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 우리가 흔히 MRO라고 하죠. 네. 그래서 메인터넌스와 리페어, 뭐 오버홀 또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공식 통계로 집계를 한 자료를 좀 인용을 하자면 무기 도입국가가 완성된 무기 플랫폼을 도입해서 도입 가격과 운영 유지 비용의 비교를 해보니까 네. 도입 가격 대비 최소 3배에서 7배 정도를 운영 유지 비용에 예산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이 무기 수출 사업이 이런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속된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그러니까 당장은 얼마 안 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수주하고 봐야 될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FA-50 전투기 말씀드렸는데 예. 한국 공군에는 대당 450억에 납품했거든요. 예. 근데 필리핀이 과거에 12대를 수입할 때 우리가 그때 대당 360억에서 380억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 방산원가 원가 부정이다. 원가 비리다. 근데 원가 부정이 아니라 이제 싸게 팔고 일단 싸게 팔고 후속 군수지원에 대한 그 계약 조건에 컨디션에 그런 부분들이 다 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셨습니까? 조삼모사라는 얘기 하듯이 그러니까 프린터기 싸게 팔아놓고 카트리지 그렇죠. 팔아야 되니까. 그 이제 카트리지 가격은 비싸잖아요. 프린터기보다 카트리지가 거의- 더 비싸죠. 네. 카트리지 가격이 프린터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전략이죠, 그런 전략. 개념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 방산을 볼 때 뭔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시각, 안 좋은 관점으로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입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구조적인 방위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의 상식으로 접근하거나 일반의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보면 자칫 비리나 또는 비리의 그것을- 온상처럼 보이고. 네, 그게 이상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그러한 특수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FA-50이 경공격기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전투기라고 써달라고 하는데 전투기. 말씀하셨던 게 뭐 이제 가볍게 경공격기가 공격하는 맞습니다. 게 전투기도 되고 이게 원래는 그 F-50 훈련기, 고등 훈련기에서부터 전투기가 되고. 그러니까 F라고 하는 이제 파이팅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T50입니다. T-50이었다. 헷갈렸다. 트레이닝해서 원래 T50? 고등 훈련기였죠. 그렇죠. T-50이 FA-50이 무장을 되고 장착해서 FA50이 됐고 그러면 T-50 쓰던 나라가 FA-50을 사서 쓰고 이후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까지 사서 쓸 수 있는 어떻게 요게 좀 연계가 잘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좋은 또 질문이신데 예. 이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게 사실 전투기와 같은 군용 항공기를 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전투기만 예를 들자면 확실히 종속되는 효과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행 설계 기체로부터 완성된 전투기 기체가 다른 해외 무기 도입 국가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무장 체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OFP라는 개념이 있어요. OFP? 오퍼레이셔널 이제 플라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비행 운영 프로그램인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행 운영을 위한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 이거는 원 제작사 그거를 원래 만든 원 제작사에서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AS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무기를 도입할 때 사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구소련제 무기도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토제 무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토 규격과 그 다음에 과거 구소련의 이런 무기 장비 규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55mm 포탄 쓰는데 예. 우크라이나랑 미국도 지원해 주는데 예. 근데
러시아나 중국, 북한은 152mm 포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 우리나라 무기 체계의 그런 어떤 규격화나 그런 부분으로 맞춰지면 운영 어떤 그 관련 무체계 운영 규범부터 그다음에 그걸 정비 체계랑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전투기 쓰다가 갑자기 러시아 수호위 도입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비부터 운영 교범까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르웨이의 K2 전차 수주전에서 네, 레오파르트 전차한테 탈락의 고배를 맞았는데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 1 전차를 쓰고 있었고 후속 군수 지원화 이제 최근에 이런 인터페이스나 인터오퍼빌리티라고 하는 상호 운영성 차원에서 보면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K2 전차가 단연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고 다 좋았지만 이걸 바꿨을 때의 그 비용이나 부수적인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튼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노르웨이가 물론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 거를 사줘야 된다라는 뭐 무언의 압박을 좀 많이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있었죠. 네, 실제로. 그것도 있고 네, 왜냐면 무기 체계 이웃 연장선도 국가였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FA50을 많이 팔아 놓을수록 또 어떻게 보면 KF21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KF-21 전투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개발 중인 전투기예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시제기 이제 비행 테스트를 계속 하고 네. 있는데 이제 양산을 해서 일단 우리 군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해외 수출도 같이 활로를 열어야 되는데 이 해외 수출 활로를 우리가 뚫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 전투기를 구매한 국가들로부터 이제 쉽게 가면 이제 전투기의 그 사양에 따라서 임무 유형이 달라져요. 그래서 로우급, 미들급, 하이급으로 네.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FA50을 경공격교라고 한 게 네, 이게 원래는 F16 기종을 기반으로 설계된 기종인데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로우급은 이제 FA50과 같은 경공격기고요. 미들급에는 이제 F15K나 이런 전투기들이 들어가고 하이급은 이제 거기엔 F35나 이제 향후에 개발이 완료되면 KF21 기종이 하이급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군을 이제 운영할 때 체계가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FA50 전투기를 도입한 나라도 이제 로우급에서 미들급으로 가야 되고 미들급에서 또 하이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차세대 차기 전투기 또 도입 선정 사업을 또 추진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전투기를 이미 도입한 나라는 우리가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죠. KF21이면 미들급이야, 하이급? 이제 우리가 전투기를 세대로 구분할 때 보통 4세대냐 5세대냐 구분을 하는데 KF-21 전투기는 4.5세대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공군과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은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 우리 지금 아직도 4.5세대 지금 개발 중인데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그런 그래서 얘기하죠. 지금 5세대 내지는 6세대를 지향하는 KF-XX라고 하는 지금 전투기 후속 기종에 대한 또 KF-XX? 네. 이거 일단은 검색하면 이제 필터링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인용 막 이렇게 해서 욕설이라고.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농담입니다. KF-XX라고 일단 가칭으로 명명만 해놨는데 다음. 지금 이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단계, 그러니까 수요를 기획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요 기획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앞으로. 군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런 소요를 지금 기획하는 것에 이제 막 착수를 시작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KF-21도 블록 1, 블록 2, 블록 3 해서 업그레이드. 블록 3 되면 나중에 무장도 내부에다 하는 걸로 공군 간대잖아요. 출신이세요? 저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콘텐츠, 그러니까 와이스트릿이 이렇게 좋은 매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네. 그러면 나중에 스텔스 기능도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고 KF-21도 그러면 이거는 그때가 돼서도 4.5세대고 그때가 돼서도 그냥 KF-21이요? 그러니까 KF-XX 모델이랑 완전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KF-21은 지금 우리가 4.5세대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5세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요게 이제 4.5 떼고 5세대까지 가는 걸로.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5세대라고는 말 못하지만 4.5세대로 개발을 해놓고 이게 5세대로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그 성능 개량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그러면 KF-XX는 뭐냐? 이게 그거죠. 그러한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5세대를 뛰어넘는 6세대까지도 버금가는 그런 차세대 전투기로서 성능 개량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요에 대한 이제 개념 연구에 이제 막 이제 소요에 착수를 한 거죠. 일단은 개념 연구부터
근데 이건 되게 오래 걸리네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또 사실 준비는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KF-21 전투기도 보라매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거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어요. 엄청 오래된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때 이게 되겠어? 했는데 그 돈이면은 뭐 미국 거 많이 사오자 막 이런 분들도 많았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또 가야 하는 길이고.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T-50 골든 이글과 같은 초음속 훈련기. 고등 훈련기 그리고 FA-50 전투기 경공격기를 또 우리가 개발하기 이르렀는데 전 세계에서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전 세계에서는 8번째로 개발에 성공했고 이러한 초음속 전투기를 해외에 수출한 것은 또 우리가 10번째 수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사력 순위 세계 5위, 그다음에 군사과학기술 수위 현재 뭐 10위, 방산 수출 9위. 근데 지금 이것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고 이미 우리는 전 세계에 이미 군사력 순위 5위라고 하는 것에서 증명해 주듯이 군사력과 국방, 방산 기반 역량은 전 세계 빅5 안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방산 수출 글로벌 4위라고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정부에서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은 괜한 목표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그러한 뭐 충분한 근거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방산 수출 세계 4대 강국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뀐 게 예. 기존에 우리 방위 산업이 원래 수출하려고 방위 산업을 육성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쵸 자주국방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주국방이었어요. 그래서 자주국방이 좀 세련된 표현이자면 쉽게 말하면 국산화입니다. 무기 국산화가 자주국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이미 자주국방에 대한 무기 국산화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으니까 이제는 방위 산업을 수출 고도화 전략으로 이제 전략 산업으로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근데 되게 이례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자주포, 그 다음에 전차, 그 다음에 뭡니까 고등 훈련기부터 전투기, 그 다음에 초음속까지, 그 다음에 함정 당연하고 잠수함까지도 잘 만들고 유도무기 체계도 잘 만들고 있고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한다고 하고 이런 나라가 거의 없지 않아요? 미국, 우리나라가 육해공 다 되는 사실은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리우는 예. 핵무기랑 핵무기 빼고.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 전 세계에서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어차피 있죠.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비대칭 무기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다 잘한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말씀하셨듯이 제조업 강국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방위 산업도 사실은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방위 산업에도 그대로 투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핵 빼고 다 잘하는 육해공 측면에서 다. 그러니까는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그러한 대량 살상 무기로서 생화학 무기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를 재래식 무기로 이를 압도하거나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거 빼놓고 나머지를 잘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참 이제는 재래식 무기라고 부르기도 참 뭐해요, 그죠? 첨단 무기가 또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기 체계, 우리가 이제 웨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무기 체계를 기본적으로 큰 갈래로 나누면 이제 원래는 이제 상위에는 군수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군수품은 다시 무기 체계와 비무기 체계로 나뉘는데 무기 체계는 방금 말씀하신 흔히 우리가 전차와 함정과 전투기. 그럼 비무기 체계는 우리가 또 전력 지원 체계라고 하는데 군 장병들의 군 급식으로부터 일반 장구류 피복 등을 가리켜 보급. 우리가 비무기 체계로서 전력 지원 체계라고 하는데 이 무기 체계는 다시 또 현형 전력을 뜻하는 기반 전력으로서 재래식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 전력으로서 이러한 또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개념을 미래 무기 체계로서 우리가 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기반 현형 전력 그래서 재래식 무기 위주의 현재 무기 체계도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그런 미래 무기 체계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멈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드, 언맨드 티밍의 약자. 그래서 맨드, 유인과 언맨드, 무인의 복합 체계. 그래서 실제로 견마 로봇 내지 사지 로봇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우리는 다족 보행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로봇과 그다음에 전투원이 인간이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로봇이나 드론 기술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조금 이제 뒤처지잖아요.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 미국, 중국 막 이런 나라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냉정하게 볼 때는 좀 어떤 우리나라의 차세대 무기요. 뭐 일단 뭐 최근에 뭐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고 예. 드론이 워낙 핫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께 기술자분들께 이제 여쭤보면 선진국인 미국을 좀 우리가 너무 비교 대상을 미국을 놓고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데 우리나라의 이런 무인 전력의 드론과 이런 부분은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고요. 네.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죠, 사실.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그 러우 전쟁에서 보면 거의 드론이라는 게 진짜 예전처럼 프레데터라고 하는 미군이 운영하는 엄청 큰 거죠. 자동차보다 큰 거.
이게 MQ-1 프레데터, MQ-9 리퍼를 미군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018년 이란의 호르무츠 해협 인근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미군이 운용하던 무인기가 격추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츠 해협에 미 제7함대를 급파하는 등 뭐 예. 전쟁 일촉즉발의 전쟁 예. 그 직전까지도 가서 전 세계에서는 트럼프를 가리켜 미치광이 전쟁광이라는 얘기까지 했죠. 무인기 하나 격추했다고 그렇게 전쟁하려고 드냐는데 그 무인기 한 대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었어요. 근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2천억이요? 예. 그래서 와. 무인기 한 대 가격이 2천억이 넘었고 그리고 그 무인기를 잔해를 수거해서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 역설계를 하면 여기에 이제 미국이 운영하는 모든 통신 프로토콜과 암호 자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인기에 대한 모든 걸 해독을 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안보 체제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죠. 모든 걸 작전 개념부터 통신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거 한 대 찾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거 한 대의 가치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네요. 안보상의 중대한 직간접적인 위해 요소가 된다라고 트럼프는 판단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격추한 사실을 부인했고 그리고 그 잔해 수거도 본인들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듬해에 격추된 기종과 아주 흡사한 유사한 기종을 이란이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또 보란 듯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나포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을 때 그걸 베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근데 드론 이걸 여쭤봤던 게 아까 그 2천억짜리 드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MQ-1, MQ-9 프레데터나 리퍼 기종은 역시 교수님. 대당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역시 교수님. 네. 근데 이번 러우 전쟁에서 보면 진짜 요만한 몇십만 원짜리 드론을 막 수백 개 수천 개 막 날려가지고 이제 막 그냥 양으로 때려박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국가 총력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불과 십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에 불과한 드론으로 수십억짜리 전차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비해서 보면 가성비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드론도 대량 생산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2023년 8월에 미국 국방부가 보고서를 하나 발간해요. 예. 그게 이제 리플리케이터라고 하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리플리케이터의 여기 리플리케이트는 복제하다, 복사하다는 뜻인데 이 전략의 핵심은 이제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일환으로서 뭐 제4차 상세 전략이라고도 일컫는데 2030년이 넘어가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군의 군사력을 압도할 거라고 미 국방부가 보고서를 낸 거예요. 예측 보고서를.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제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리플리케이터 전략은 대량의 무인의 소모성 전력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함대를 운영할 때 항모의 승조원이 뭐 1,000명 단위로 막 엄청난 승조원이 타고 또 함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승조원이나 또는 그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이비시 고스트는 이제는 말 그대로 유령 함대예요. 그래서 승조원이 탑승을 안 한, 이제 승선을 안 한 이제 무인 전력들.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제 USV라고 해서 Unmanned Surface Vehicle. 그래서 이건 무인 수상점, 무인 수상 함정이죠. 그다음에 UUV 이거는 Underwater. 그래서 무인 잠수정. 그래서 최근에 왜 우리가 UAV 얘기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무인 항공기는. 그래서 UAV뿐만 아니라 USV, UUV 그리고 지상의 무인 지상 전투 차량은 우리가 UGV. 이제 그라운드 비이클. 예전에 보면 잠수함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진짜 막 있고 재밌잖아요. 예전에 잠수함 주제로 한 영화 중에 유령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한국 영화 있죠. 그러니까 잠수함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상대인데 네. 그거 자체를 그냥 무인으로.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멈티라고 방금 설명드렸는데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단계 더 진화되면 이제 좀 롱텀으로 먼 미래가 되겠지만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엄티. 그러니까 언맨드 티밍, 무무인 복합 체계. 그러니까 완전 무인 자율 체계로 이제 전장에는 사람이 전투를 하지 않는 킬러 로봇들이 이제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는, 전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안담이 서늘해지기도 하는, 무섭기도 하는. 사실은 지금은 이미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한 전쟁의 또는 전투의 양상이나 그다음에 그 패러다임이 과도기에 있는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